안전,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이제 서울 한강의 모습이고요. 옆에는 파리의 이제 세느강의 이런 모습이죠. 세느강은 보면은 바로 옆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고 보면은 요 옆에 커피도 마시고 아주 강하고 붙어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토목기술이 시원찮아서 이렇게 한강 옆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테라스를 만들고 커피숍을 못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처럼 이런 이제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파리의 강수량이나 파리는 1년 내내 매월 50mm 정도의 이제 강수가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이런 어떤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가장 취약한 이 순간을 대비를 한 이런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수부지라고 하는 여백을 남겨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명의 이런 공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만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럼 이 시간에 대해서도 그러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프리카의 이제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추수 때 태어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건기 때 그 엄마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고생을 하며 아이들이 태어났었을 때 곧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추수 때 태어난 사람들의 생존율 그 다음에 굉장히 가뭄 때 태어난 사람들의 생존율입니다. 보면 한 20세까지 이제 비슷하다가 30세부터 차이가 나서 한 40대 되면은 굉장히 이 생존율이 한 이제 2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가 이제 영양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하면 신체가 골고루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엄마가 너무 못 먹게 되는 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항상 생존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뇌 심장 이러한 부분에 이 영양분이 다 들어가고 늙어서 이게 튼튼하면 좋은 부분들 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무슨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주게 하는 그런 신체 부분에다가는 에너지를 영양분을 투입을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뭄 때 태어난 아이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하나의 앞서의 그런 공간적인 문명의 그런 토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대까지 이런 시간적인 이런 이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의 한번 시공간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한번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에 대해서 모든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린란드에 이제 빙하가 있는데 거기 빙하에서 그걸 이제 뽑아내면 우리가 10만 년의 온도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를 보게 되면 이제 10만 년 동안 여기가 현재입니다. 10만 년 동안에 이제 그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랑 뇌가 거의 동일한 이런 사람들은 한 10만 년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7,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 짱돌 들고 아무튼 채집이나 하러 다니고 아무튼 동물이나 쫓아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뭘 개가 터져갖고 그랬냐? 이 그림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대단히 지금 심한 온도 변동을 갖다가 지금 이 빙하기 때문에 겪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당시가 빙하기라고 해서 우리가 빙하기 때 우리 한 만주 정도까지가 아마 이제 빙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쪽 아래쪽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심하면 지금보다 약 이제 악기상, 우리가 말하는 극한의 기상이 한 10배 정도 더 강했다라고 봐요. 나중에 쉽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1년에 하나 정도가 이제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쑥 지나가면 우리 이제 호남평야가 다 해서 국립공원에서 세우고 난리를 해서 그래도 그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한 10개가 이게 쓸고 지나갔다. 농사 안 짓겠죠. 우리가 정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기후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1만 년 전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기후가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1만 년 전에 바로 구석기가 끝나고 이미 정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의 현재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안정한 기후의 조건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냐?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인류가 보면 뭐 베이징 원인이니 뭐니 뭐 해서 이렇게 쫙 퍼졌다가 결국 한 7, 8만 전에 한번 그 토바호산이 이제 더 폭발을 하면서 거의 점멸을 하죠. 점멸을 해서 거의 뭐 인간이 한 2,000년 정도만 남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부터 다시 이제 인류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때 뭐 저기 뭐 알라스카까지 뭐 열대 지방까지 뭐 사막까지 그다음에 뭐 해발 뭐 4km, 5km까지 올라가고요. 결국 인류가 살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하죠. 결국 수렵 채취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계속 이동을 하는. 지금도 보면은 시리아 같은 데가 살기 어려우게 되면 국경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유럽을 넘어가는 것처럼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우리가 전 지구를 갖다가 인류가 전 지구를 지배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레이트에서 이제 저렇게 안정이 돼갖고서 기후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문명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입니다. 1750년,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요소들, 인구, 그 다음에 뭐 GDP, 뭐 외국 투자, 뭐 도시 인구, 뭐 에너지 사용, 뭐 비료 사용, 그 다음에 대규모된 물 사용, 그 다음에 종이 사용, 교통, 통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 보시는 바처럼 175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인데요. 1950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급격히 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를 해서요. 1950년대 한 20억의 인구가 지금 한 70억, 3.5배까지 지금 이렇게 증가를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가 사회경제적인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물적 토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져서 결국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 그 다음에 질소, 아산화질소의 양, 그 다음에 메탄양, 그 다음에 성층권 오존, 뭐 지상온도, 해양 산성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물 우리가 채취량,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요즘 와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새우를 갖다가 아주 뭐 흔하게 먹잖아요. 피자 위에도 얹혀 먹고 뭐 오만데 아무튼 파스타에도 얹혀 먹고, 이거는 다 지금 저기 열대 지방에 지금 저거 뭐야 그 새우 그 농장에서 그 아열대 그쪽 그 해안을 갖다 다 이제 깨 부숴서 만든 그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입하는 나라의 탑 랭킹 앞터 5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질소가 해안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조 현상 같은 거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대의 그런 숲의 손실들, 그 다음에 경작지 면적, 그 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런 비율들입니다.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경작지 면적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앞서 인구는 20억에서 1950년 20억에서 지금 70억 이렇게 3.5배가 되는데, 그런데 물론 뭐 어려운 이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굶어 죽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앞서 그림에서 보면은 질소의 비료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동일한 경작지 안에서 이제 질소 비료를 갖다 쏟아 놓기 때문에 바로 생산량을 이제 버텨낸 것이고요.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질소 비료가 물을 통해서 이제 식물이 사용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요. 다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다 하천으로 빠지고 결국 바다로 가서 결국 이제 적조를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으로 가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서로가 또 묶여있는 이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195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급격한 이제 가속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량만 이제 다시 다 보게 되는데, 이거는 그 남극에서 그 빙하에서 이제 뽑아낸 거로다가 이제 산출해낸 또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80ppm에서 280ppm 감량이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고요. 동일하게 온도도 요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줌업을 해서 1500년부터 최근까지 이걸 이제 쭉 늘려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빙하기 간빙기 때 그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10도 정도가 돼요. 빙하기 때하고 간빙기 때 온도차가 10도인데 이건 극지방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으로 따지면 저거 절반 정도로 봐요. 그래서 4 내지 한 5도 정도가 빙하기하고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빙하기라고 해서 온도가 뭐 20도 차이, 30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단 4도, 5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간이 1.1도까지 지금 올려놨고요. 그 금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0ppm에서 간빙기 때 280ppm이었는데 지금 이제 400ppm까지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빙하기에서 간빙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이제 한순간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잘라진 그림이어서 그렇죠. 이게 10,000년이 걸립니다. 지금 10,000년 동안에 약 한 5도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인간 활동은 지난 100년 동안에 한 1도를 상승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도라고 하는 이 자체 물론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 봐야 되는 거는 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 한 20배 이상 이 극단적으로 이 변했을 때 이 변화에는 우리의 생태계가 보존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는 생태계가 굉장히 보존하기가 힘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이제 그 10,000년 전부터 온도가 이렇게 안정한 때 이런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세이 이제 안정성이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패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굉장히 뜨거운 이러한 쪽으로다가 이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로 이제 넘어가고요.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400pp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0.04%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뭐 질소고 산소고 0.04%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이 햇빛이 다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열을 흡수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 산소와 질소를 갖다가 다 흔들죠. 온도라고 하는 건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그게 이제 온도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 다 뒤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저렇게 부르는 거는 저게 이제 거대한 것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아까 빙하기 때 그러니까 0.02%에서 간빙기 때 0.03%에서 지금 이게 0.04% 그러니까 빙하기 기준으로 해서 2배가 올라간 것이고요. 간빙기 기준으로 해서 한 50%가 지금 올라간 여기는 조금만 변해도 뭐 2배, 3배 막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충격을 이렇게 받는다 해도 이런 이제 근육 같은 데 이렇게 받게 되면 뭐 멍이나 들고 끝나지만 이제 심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제대로 맞으면 똑같은 충격이라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가 뭐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출을 하면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질소산화물 이런 것 때문에 한 2주만 지나면 지가 햇빛하고 반응해서 0으로 뚝 떨어져요. 만약 사람이 더 이상 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200년이 지났어요. 이게 해양에서 요만큼 쏘하고 육지 뭐 식물에서 요만큼 쏘하고 2000년이 지나도 해양에서 이만큼 육지에서 이만큼 10,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한 20%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죠.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난로를 켰는데 이거는 대기오염처럼 뭐 내가 배출을 안 하면 이게 꺼지는 난로가 아니라 일단 한번 켜지면 꺼지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매년 지금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2개씩의 이산화탄소를 갖다 계속 연료로 공급해 주면서 가열을 시키고 이제 이러한 난로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어쩌면서 10,000년 후에 우리의 세대에도 지금 우리가 저질러놓은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런 고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인간이 저질러놓은 그런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1초에 4개의 히로시마 원자 폭발이 그 폭탄이 터지는 에너지가 대기에 더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98년에 원폭이 한 25억 개 정도가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변화가 없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파란색들은 이 인간이 더해놓은 에너지를 대부분 다 보면은 해양에서 흡수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얼음을 녹이는데 이렇게 쓰고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 대기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인간이 그 배출한 그 온실가스 약 2%만 대기를 갖다가 지금 온난화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온난화의 하나의 이제 결과인데요. 뭐 이게 뭐 보면은 도시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뭐 에어컨 여름에 막 빡빡 틀어대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뜨겁고 하니까 뭐 이래서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도시화 효과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위성에서 성층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대륙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륙권에서 이산화탄소가 열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성층권 저 위쪽에서는 예전에 올라오던 열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대륙권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성층권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런 거 도시효과고 뭐고 간에 온실가스가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다가 우리가 성층권의 이런 온도 하강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이건 온실효과다라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온도가 보면 북극권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온실가스 자체는 전 지구적으로 아까 이제 이거는 변화가 그 이제 금방 사라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극권에 예를 들어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면 북극의 해빙이 감소를 해빙이 있었을 때는 하얀 눈이 있고 반짝거리니까 햇빛이 이제 다 반사가 되어서 나갔을 텐데 녹아버리면 바닷물은 시커멓죠. 그러니까 잘 흡수를 해갖고 이렇게 기온이 상승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되먹임의 이러한 피드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북극권에 이러한 기온 상승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쉽게 대표적인 거를 하나 제가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아무튼 여름에 수많은 기후현상이 있는데 그냥 금년 여름이 워낙 뜨거웠으니까 폭염만 갖고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00년대 이후로다가 유럽의 기온의 변화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보면 약 한 3도 정도가 이렇게 팍 올라가는 2003년 이제 유럽 폭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 그 이제 약 유럽에서 약 이제 3만 명의 그런 사망자가 나는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변화의 이런 트렌드에서 이렇게 이제 팍 튀게 될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한번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51년에서 1980년도까지 한 30년 동안에 우리가 북방구에 여러 그 지상 관측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측점에서 관측된 온도를 갖다가 여름철 온도를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그 기후값, 평균값에서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년이라고 하면 0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표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런 이제 가우샤 분포를 얻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2005년에서 2015년에 또 동일하게 이제 찍어봤더니 이러한 모습이 되었죠. 여기서 보시면 약 이제 북반구에서 요 기간 동안에 한 0.6도, 0.7도 이렇게 이제 그 평균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가우시안의 이 분포의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 좀 넓어졌잖아요. 이게 왜 넓어지냐? 사람도 보면은 감기가 심하게 걸려버리면은 뭐 오한이 확 왔다가 막 발열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충격을 갖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깔아앉히는 것처럼 지구 자체도 어떤 충격을 빵 받으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그걸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죠. 바로 이럴 때는 이런 분산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보면 우리가 극단의 부분에 가갖고 우리가 이제 평년보다 이게 3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0.1%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 기준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14.5% 그러니까 145%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뭐 1도 100개 상승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저 극단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사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꼬리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일사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이제 사망, 그 연령대별 사망 비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표적인 65세 이상이 되면 사망 비율이 이렇게 확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에서 50대 여기가 좀 이렇게 높은데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아무튼 뭐 건설 노동자라든가 농부라든가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사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보면은 65세 이상에서는 남녀 비율이 동일하죠, 거의. 그런데 지금 요 비율에서는 거의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일용직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건설 노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하나 또 희한한 건 20대 초반에 남자의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때는 남자들이 그 뭐를 하냐? 이제 군에 갔다가 이렇게 일사병으로다가 사망하는 저런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저런 그 동일한 우리가 폭염이다라고 하는 현상에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이 든 분들, 밖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약한 분들, 그 다음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1995년도, 1999년도에 시카고에 폭염이 일어났어요. 우리보다 미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인데 보통 이 정도 뭐 35도 이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올라갔었는데 저 정도가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같은 데서 일어났다. 저게 항시 일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죽거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 같은 데는 고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적응도 되어 있지가 않고 그 시스템 자체가 에어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죽어나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때에는 700명이 사망을 해요. 이렇게 이제 35도 이상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 순간에 한 5일 동안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일한 그 폭염이 1999년도에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를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홀로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거를 보고서 이때 이제 물론 그래서 관공서에서 총력을 동원을 해서 그 이제 노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시원한 곳으로다가 다 이제 모셔다 놓고 그런데 관공서의 그 서류에 있는 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당시 이제 이 사태를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래서 사회적 그 지역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기서 또 어느 집에는 노인이 그 혼자 그렇게 사는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 것까지 다 취합을 해서 총력전을 벌여갖고 결국 동일한 그런 폭염에 이때 700명, 110명, 약 7분의 1로다가 이런 폭염에 의한 이런 사망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폭염에 의한 이런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고 또 그 정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기후는 어떨 건가? 한번 저희들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을 해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15개국의 이런 미래 예측 결과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본 결과입니다. 이거 아시피 8.5, 뭐 2.6이라는데 2.6은 우리가 이제 안정한 평균 기온이 이제 그 파리 협상에서 2도 이내로다가 우리가 안정화시켰을 때 시나리오고 8.5는 전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았을 때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우리가 이제 1900년도부터 2100년까지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월별 온도 변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름철에는 그 변화가 이제 굉장히 작고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한 2030년 경이면은 완전히 지금하고는 다른 그런 기온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뚜렷하게 설사 우리가 2도 이내로다가 안정화시킨다 해도 여름철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그런 기후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기 예측을 하게 될 때 뭐 금년 겨울은
항상 따뜻할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겁이 납니다. 여름을 입장에서.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뜨거울 거다라고 예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러한 이제 앞서 보면은 북극 지방이 온도가 훨씬 더 이렇게 뜨끈뜨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 적도 지방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그 공기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트 기류가 이렇게 생기는데 북극 지방이 따뜻해졌으니까 이게 온도 그 차이가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제트 기류가 약하게 됩니다. 약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제 파장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이게 파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겨울철에 우리가 추운 이유는 가끔가다 되게 춥잖아요. 이게 이제 위쪽에서 예전에 안 내려오던 이 찬 공기가 쑥 내려와서 차갑고,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이렇게 패턴이 정해지면 이게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폭염은 폭염대로 또 한파는 한파대로 굉장히 이렇게 겪는 이런 특징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제 해안 사관학교에 가갖고 졸업 연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다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국가 안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 그 사태를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는 제트 기류의 모습이에요. 아까 이제 제트 기류가 이렇게 축 처진다라고 했더니 이 축 처지면 안 빠지고 이런 상태로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2010년도에 지금 아무튼 시리아 사태인데 2010년도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봅니다. 이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 지역이 밀밭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파키스탄 쪽은 계속적으로 홍수가 이렇게 쏟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밀밭에 이런 이제 그 가뭄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2010년에 이제 밀을 갖다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수출을 갖다가 중단을 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마자 이게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인데 2010년도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튀지니부터 해갖고 리비아, 이집트 해갖고 계속 이제 폭동사태가, 저게 밀가루가 올라간 것 때문에 폭동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폭동들이 벌어지고 어떤 민주적 취약성이 이제 약하면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시리아까지 넘어오는 이런 사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까지 넘어가는 그 전 세계의 하나의 그런 안보의 위협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1990년대까지는 이제 겨우겨우 이제 자급자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석유를 갖다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농작물을 그런 농작기계를 사용을 못하고 비료를 사용을 못하니까 북한의 이 식량 생산량입니다. 보면 9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9천에서 지금 3천 단위까지 3분의 1로 달라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결국 이제 막으려고 생산량을 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경작제로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야산을 갖다 다 까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싣고 했는데 95년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산에 있던 뭐 나무꾼 뭐 돌이 이제 다 기어 내려와서 불모지화가 되고요. 결국 대기근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결국 우리가 이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식량 위기.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하나의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이제 에너지나 기후나 식량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20년 이내에 도시 확대, 중산층, 그다음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은 40%더 필요하고, 에너지는 50%, 식량은 35%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물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심을 해도 되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쌀은 1kg 생산하는데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소고기 뭐 15,000리터, 뭐 이렇게 밀은 1,8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저런 농작물 생산하는 양에다가 저 물을 갖다 곱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용수가 125억 톤인데 수입하는 게 325억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그 물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외국에 있는 그 물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이죠. 세계 6위의 가장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물을 갖다가 다 봐야지만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다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로다가 저의 이야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머리카락 우리가 60마이크론의 이런 머리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PM10이라고 하는 10마이크론의 그런 이제 우리 먼지가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마이크론 정도의 그런 황사죠. 저거는 우리가 인류가 있어 왔던,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저거는 항상 있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저 10마이크론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 막아내고 가래로 막아내고 코로 막아내고 뭐 기침으로 막아내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어느 정도 이건 적응이 되었던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이 2.5 마이크론은 이거는 인류가 이건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것은 바로 이제 폐라든가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또 작으면 작을수록 저것이 굉장히 이게 반응성이 좋죠. 우리가 빨래도 뭐 빨래비누 하나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리는 거 하고 가루비누 집어넣었을 때 그거 효과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작을수록 이런 피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2013년 보니 PM 2.5가 뭐 베이징을 제외로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높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게 되면 뭐 경유자동차, 석탄, 발전소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반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 유축이 되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 기상 조건을 보게 되면 아까 이게 이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처지고 하면서 기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그게 있는데 우리가 미래 이제 100년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미래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까 예측을 하게 될 때 온실가스가 어떻게 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미세먼지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온도를 끌고는 효과가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때 쓰게 되는 우리가 이제 삭스나 이런 낙스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1850년도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했다가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이제 2000년, 10년 요쯤 되게 되면 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이 암모니아 이거는 이제 그 농사 때문에 직소비료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지만 다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자체도 자기네들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계속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PM 2.5에 그러니까 이제 PM10하고 PM 2.5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는 좀 이제 정체돼. 그러면서 이전에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인식을 못했었죠. 그런데 2013년도에 이때 WHO에서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걸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울리백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우리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회학에서 재활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에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해학들의 부분을 어떻게 분배를,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이런 위험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거라고 해도 그렇게 겁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통제 불가능한 이런 위험들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폐수처럼 외부적인 위험인데 이거는 이제 방제 기술이나 보건 등의 이런 결핍 때문이었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결핍들은 현대 과학으로다가 거의다 이제 막아내게 됐죠. 그래서 현대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 결핍을 막았던 산업과 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인 위험들. 그러니까 뭐 방사능, 뭐 미세먼지, 뭐 사스,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갖고서 사람이 그런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결핍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아까 굉장히 우리가 인구 자체가 이런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위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위험을 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성찰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제가 칼럼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 신문에. 또 이제 블로그에 보게 되면은 머리가 또 안에 좀 자세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고맙습니다. 조선 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다음 초청 강의는 윤석열 선생님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강연에 오신 윤석열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지구과학과 교수 재직하고 계시고 지금 기상청에서 지정한 한국 화산특화연구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백두산 화산과 관련해서 또 일본 화산, 최근에는 또 하와이 화산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특히 또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화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오늘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백두산 화산을 포함해서 화산재해와 관련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석열입니다. 오늘 뭐 화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화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산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신문에는 화산 폭발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화산 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하 마그마가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 기체 상태, 화산가스 형태로 지표 위로 방출되는 현상을 이롭션 화산 분화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는 산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분화됐을 때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화산 폭발 지수